마리우폴 전투가 수비대 항복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아직까지 항복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아조프 지휘관들을 제외하면 러시아 측의 보도를 통해 해병 36여단을 비롯한 상당수의 수비대가 항복했음이 확인됐는데요. 지난 5월 17일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부가 남은 장병들의 생존을 보장할 것을 명령하며 사실상 항복을 승인한 지 일주일 만에 마리우폴이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리우폴에서의 패전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는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중과부족의 상황에서 최전선의 도시가 보여준 분전에 감명받은 것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는 마리우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착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번에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점령한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우폴이 남동부 회랑 건설이라는 러시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목표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 남동부 주공론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종 목표인 마리우폴을 포위해 맹공하고 우크라이나가 모든 국력을 끌어모아 마리우폴을 방어했으니 마리우폴의 승자가 전쟁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마리우폴의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지난 2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돈바스 반군과의 접경지대입니다. 한마디로 최전선이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마리우폴이 처음 포위된 것은 무려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포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양국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리우폴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함락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상당한 병력을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배치된 마리우폴 수비대는 아조프 연대와 36 해병여단, 109 국토방위여단 등으로 구성된 약 7,000명 이상의 병력이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우폴 확보를 위해 막대한 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국회의사당에 깃발을 꽂은 것으로 유명한 150 차량화 소총사단을 시작으로 VDV, 해군보병대, 도네츠크군과 체첸민병대 등 전국에서 끌어모은 19,000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압도적인 병력차를 이용해 마리우폴 삼면에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 개시 2주차인 3월 초순 마리우폴을 완벽하게 포위했는데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폴 수비대의 매복과 습격에 공격자인 러시아군이 역으로 갈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우폴 방면의 러시아군은 150 차량화 소총사단의 사단장 올렉 미타이에프의 전사를 포함해 최소 1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즉 마리우폴에 처음 투입됐던 19,000명 중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마리우폴 공략에 가담한 러시아 부대 중 상당수가 현재뿐인 유령 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군을 남쪽에서 습격해 포위한다는 러시아의 작전 목표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됐습니다. 마리우폴을 잡자고 주변 도시를 불태우고 민간인을 학살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볼로바하입니다. 볼로바하는 도네츠크에서 마리우폴 방향으로 남진하기 위해 반드시 진격해야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러시아군은 토스원 브라티노를 포함한 포병자산으로 볼로바하를 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볼로바하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2만 명이 넘게 살던 볼로바하에는 더 이상 남은 건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마리우폴에서도 반복됐는데요. 세계 여러 전문가들은 이 마리우폴 전투에서 러시아의 포격과 학살에 숨진 우크라이나인이 최소 1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 중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는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세계에서 고립됐고 중립을 지키려던 나라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을 학살하는 군대로 알려지면서 진정한 나치는 러시아군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과연 러시아가 네오나치를 무찌른 진정한 해방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하늘을 침공했습니다.
중국의 주력 폭격기 H-6K 2대와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 그리고 이를 호위할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폭격편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침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이오도 상공으로 기습 침투한 중국의 폭격기들이 동해상으로 이동해 러시아의 폭격기에 합류해 우리의 독도 인근에 위치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행동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에 관여하지 말라는 협박인데요. 투입된 폭격기들의 능력만 보더라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H-6K 폭격기에는 이지스함조차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YJ-12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YJ-12는 200에서 500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최대 마하사의 속도로 400km 떨어진 군함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투입한 폭격기는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몰고 온 투폴레프 95는 전략 핵순항 미사일 KH-102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핵 폭격기라는 것입니다. KH-102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데요.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데다 450kg의 재래식 고폭탄두나 250kg급 핵탄두를 장비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거리도 엄청납니다. 가장 보수적인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만 하더라도 사정거리는 최대 2800km에 달하며 러시아 측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MDA 등에서는 최대 5500km에 달한다고 분석 중인데요. 정리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폭격기를 몰며 우리 남해와 동해를 제멋대로 해집은 것입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으면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을지 경악스럽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중립적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우리 호위에 한국은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핵 협박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러시아가 결코 대한민국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최악의 적대 세력인 중국의 강력한 혈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친한 국가인 러시아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호의적인 것과 별개로 지금 러시아 정부는 미쳐 있습니다. 고려인과 타타르인 등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비슬라브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임에도 범슬라브주의를 외치며 전쟁을 일으켰고 루스인을 통합하겠다며 우크라이나의 시가지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슬라브인을 위한 전쟁에서 죽어나는 것은 체첸, 타타르, 노가이 등 200여 개 달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러시아의 소수민족들입니다. 모스크바의 슬라브인들이 시베리아에 가스를 빼내 돈을 벌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소수민족을 죽어나가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슬라브인들입니다. 즉 과거부터 내려오던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의 민족 사상이고 당연히 이것은 지금의 러시아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또 지금 그것을 절대적인 신앙처럼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푸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상당한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3월 키우 외곽 도시 부차에서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 64여단의 단체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슬라브인이 없습니다. 부대원 대다수가 소수민족 출신이다 보니 이런 사진이 찍힐 수 있었던 것인데 부차에 대한 학살의 책임은 소수민족에게 떠넘기고 우크라이나 점령의 과실은 슬라브인이 가져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포파스나 남쪽 방면에서 전선 정리를 위한 후퇴를 실시했습니다. 포파스나에 형성된 돌출부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전선을 10여 킬로미터 물리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촌락을 따라 방어선을 재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빠른 판단 덕에 러시아군의 추격에 군이 붕괴되거나 손실이 극대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후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한 촌락과 촌락으로 이어지는
이제는 방어선을 재형성하고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의 점령지가 넓어지고 있으며 북쪽 세베르도네츠크의 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포파스나 돌출부로 인해 리시칸스크 남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토시부카, 졸로테 등 최전선이 아직 방어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지금 당장이야 뚫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쪽의 방어만 믿고 세베르도네츠크의 방어를 계속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칸스크로 후퇴해 강을 끼고 방어에 나서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리시칸스크, 솔레다르, 바흐무트로 이어지는 새로운 돈바스 방어선이 형성 중입니다. 그러므로 일각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포위 섬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를 통해 시베르스크로 이어지는 철도가 여전히 운행 중이므로 바흐무트나 솔레다르가 러시아군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이상 보급망이 끊겨 우크라이나군이 포위 섬멸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방어선을 따라 시베르도네츠크 항전선처럼 전선이 교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 주둔 중이던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제 러시아가 발표할 전과라고는 방어선을 좁히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물러나는 것을 기다리다가 텅 빈 세베르도네츠크로 나아가 깃발을 꽂고 거짓 승리 선언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4월부터 러시아는 동원 가능한 모든 육군을 동원해 무려 2개월간에 걸친 공세를 퍼부은 결과가 우크라이나 1차 방어선의 부분적인 점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더 쉽게 말해 러시아는 돈바스 공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황에도 러시아가 전선의 일부분을 밀고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계속 진격을 이어갈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의 전황을 보자면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5월 24일까지 집계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통계를 정리한 자료 중 하나로 러시아의 장비 손실 현황을 수치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파괴된 장비의 40%가 전차와 같은 중기갑 차량이며 보병 전투차 등 장갑차 손실을 합산할 경우 전체 장비 손실의 75%가 전방기계 부대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기반이 영상, 사진을 통해 교차 검증된 3,915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확인이 안 된 장비까지 포함하면 러시아의 총 장비 손실은 최대 6,000대 이상의 장비가 파괴되었거나 노획됐을 것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는 우리 7기동 군단 총전력 규모의 거의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확실히 검증 가능한 러시아의 최소 손실만 따지더라도 우리 국군의 최강 전력이라 일컫는 7기동 군단이 통째로 증발한 수치와 맞먹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러시아라 할지라도 이런 손실을 입고도 멀쩡하게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군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는데요. 전쟁 개시 3일차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던 러시아군은 4월부터는 하루에 수킬로미터를 진격하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수백 미터를 진격하기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 상층부는 나치 박멸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병사의 발언을 보시면서 과연 누가 나치인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Это война не за Украину, это война не за газ, не за нефть, не за НАТО, даже не за Крым, не за всю эту хуйню. Это война за будущее белой нации, за будущее белой цивилизации, за будущее белой России. Если мы проебем, все, не будет больше, блядь, нашей цивилизации. Белая, блядь, это просто конец, блядь, белой...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